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전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6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시댁살이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맘카페 회원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결혼하고 나서 정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다들 고생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저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의 와이프, 형님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5살 많은 형 한 명이 있어요. 저에겐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40살이 넘었음에도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동네에서 아주버님은 노총각이라 유명할 정도였어요. 요즘은 40살 넘어서 장가 못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에선 요즘 사람들 마음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은 3번 정도 해주기도 했고 남편도 몇 번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항상 아주버님이 차이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땐 성실하고 돈도 잘 모으고 게다가 정육점 가게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여자 앞에서 너무 바보가 되더라고요. 완전 어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결혼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주선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정육점 단골 손님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주선 상대는 아주버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는데요.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더라고요. 다행히 그 여자분도 아주버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게 3번 정도 데이트하고 아주버님이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어린 형님이 생겼어요. 아무리 저보다 어리다고 해도 형님 대우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다가가고 친한 척을 했어요. 저도 저지만 형님도 나이 많은 동서 대하는 게 당연히 어려울 거잖아요. 제가 먼저 다가간 덕분에 형님도 저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었어요. 형님이 저희 가족이 된 이후 초반엔 정말 저한테 잘해주고 시댁 일도 먼저 나서서 하더라고요. 형님이 생긴 덕분에 제가 시댁에서 할 일이 반이나 줄어서 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님이 점점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모든 일에 나서고 열심히 하던 형님은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가족들과 있을 땐 본인이 직접 일을 다 하는 척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일 하나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설거지, 장보기, 음식 만들기 등 다 시키더라고요. 동서, 갈비찜 해야 하니까 마트 가서 갈비찜 재료 다 사와. 남편이 가게에서 갈비는 가져왔으니까 양념 재료만 사오면 될 거야. 그리고 잡채 재료랑 전 재료들도 사오고. 형님, 그 많은 걸 저 혼자 사오라고요? 형님도 같이 가셔야죠. 내가 하라면 좀 해.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형님이잖아. 내 말 당장 들어? 알겠어? 형님이 자꾸 절 시키는 일이 많아서 같이 하자고 말하면 본인이 형님이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따지고 들면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는데요. 음식이나 설거지 이런 거 다 해놓으면 가족들 앞에선 본인이 다 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 많은 걸 다 너희들이 한 거야? 우리 며느리들 최고네. 에이,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님. 동서는 옆에서 배우기만 했고요. 아, 그래. 우리 첫째가 최고다, 최고. 뒤늦게 우리 가족이 돼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아서 척척 다 잘하는구나.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오구오구 이뻐하세요. 사실 어머님도 제가 다 한 걸 아는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제 손맛을 분명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형님이 기죽을까봐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전 집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절 달래주면서 안아줬네요.
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왜 다들 형님 칭찬만 하냐고. 당신이 고생한 거 다 알아. 근데 그 자리에서 형님 기죽일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뒤에선 엄마가 당신 고생한 거 다 알고 마음 아파해. 어린 형님 있는 것도 서러울 텐데 앞에서 형님이 그렇게 여우같이 행동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면서. 다들 알고 있을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어려도 그래도 형님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생각하다가도 날 너무 아랫사람으로만 생각하는 형님 태도 때문에 참기 힘들어. 알아. 충분히 이해해. 다음에 이런 일 또 있으면 내가 안 참을게. 그러니까 이번만 참고 넘어가줘. 이럴 때마다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돼서 크게 일이 터진 적이 있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싸움 한 번 터진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에서도 터질 줄은 몰랐네요. 사실 저희 시댁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인데 형님이 저희 식구가 된 이후부터 부쩍 다툼이 늘게 됐었는데요. 그건 바로 형님의 질투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주버님 부부는 홀벌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원래 형님께서 시집 오기 전에 작은 네일샵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 꿈이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은 정육점 하나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 비해서 가게 운영이 좋지 않아 좀 힘들어했어요. 생활 자체는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도 형님이 일하시길 바랬지만 형님한테 일 다시 시작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버럭버럭 짜증을 내거나 며칠 삐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일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일을 하기 너무 싫어한다고 아주버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반면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기도 하고 저와 남편 모두 벌이가 좋은 편이라 저축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외에 남는 돈도 많아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경우 저희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항상 아낌없이 드리는 편이에요. 형님이 시집 오기 전부터 그렇게 꾸준히 해왔었고요. 언제 한번 설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설날이기도 해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각각 용돈 30만 원씩 드렸어요. 이 말고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커플 셔츠 하나씩 사서 갔었습니다. 반면 아주버님 부부는 사과 한 박스를 사서 왔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온 선물에 비해서 형님은 본인이 가져온 선물이 별게 없다고 느꼈는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명절 외에도 항상 본인 부부가 갖고 온 선물과 우리 부부가 갖고 온 선물을 항상 비교하기 바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절대 비교할 분이 아니고요. 형님은 절 따로 불러서 혼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동서, 어머님 아버님께 돈 드렸어? 얼마? 각각 30만 원씩 드렸어요. 왜요? 동서,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부는 항상 과일 세트 이런 것만 가져오는데 동서네 부부는 용돈이며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알차게 챙겨오잖아. 우리 부부 형편 뻔히 알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좀 적게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알고도 이렇게 가져온 거면 동서 정말 나쁜 건데? 형님, 시부모님께 드리는 건데 왜 형님의 형편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형님이 오시기 전부터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비교당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이 티를 안 내시는 것 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비교하시겠어. 형님, 어머님 그러실 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과일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한테 형님 칭찬 엄청 하시고요. 나 생각해서 과일 챙겨주는 형님이 너무 이쁘다면서요. 가식 전에 속으로는 날 얼마나 하고 있을 거야. 말이 너무 지나치세요. 말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형님.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형님이 절 잡는 날이 많았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기죽는다 싶으면 제 기를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런 형님의 모습을 시어머님께서 알게 됐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첫째야, 너 지금 둘째한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 아니, 좋은 날에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왜 둘째 기를 죽이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께서 형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는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어머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방 안에 있던 아버님, 아주버님, 남편 모두 거실로 나오게 됐는데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자신한테 언성을 높이자 형님이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좀 그렇잖아요. 동서는 어머님, 아버님께 꼬박꼬박 용돈 챙겨주고 있는데 저만 꼴랑 사과 한 박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게 속상했어요. 동서가 눈치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얄미워서 그랬어요. 넌 어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어? 난 물건으로 사람 평가하고 그러는 거 절대 없다. 근데 넌 왜 물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니? 왜 선물로 등급을 매기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난 너가 나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뻤어. 근데 너가 이렇게 값어치로 선물에 등급을 매길 거라는 생각 전혀 못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솔직해져 보세요. 속으로는 저 엄청 밉고 싫으셨잖아요. 명절이면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할 망정 고작 과일 세트 하나만 덜렁 가져온 게 쪽팔리고 싫으셨을 거잖아요. 넌 형님들 자격이 안 된다 안 돼. 너 이제까지 작은 애한테 그렇게 해왔던 거니? 앞으로 너가 동서한테 형님이라 불러야 되겠다. 배울 게 너무 많아. 작은 애는 오히려 너 칭찬하고 있는데 왜 넌 작은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됐습니다. 어머님이 동서 편만 들 거면 저 오늘 가져온 선물 도로 가져갈게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형님은 어머님 말씀을 뚝 자르고 본인이 가져온 선물 반품시킬 거라면서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화가 난 어머님은 그날 알아 누우셨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형님이 여우 같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 줄은 대충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형님을 보듬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독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형님이 어머님께 크게 대들고 난 뒤로 어머님은 형님한테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형님이 용기 내고 전화드려도 절대 받지 않았고요. 어머님은 제대로 화가 나셨는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형님만 쏙 빼고 부를 정도였어요. 중간에 있는 아주버님만 난처하게 된 거였죠. 아주버님만 가족 행사 다녀오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청 잡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형님을 절대 호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한동안 시댁과 연락 두절로 지내다가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는데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형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야 뭐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 빼고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아? 방해꾼 한 명 사라진 기분이 들고 그래? 아무리 시부모님이 나 보기 싫다고 그래도 동서라도 나서서 날 부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일 이렇게 커지게 된 건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형님과 저만 있었던 일이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만 어머님이 형님 보기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말 어기고 형님을 데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저도 중간에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 보기 싫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동서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완전 왕따 주동자네 주동자야. 이거 사회 매장감인 거 알고는 있는 거지? 저는 몰라요. 형님이 벌인 일이니까 형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저보고 왕따 주동자라며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그런 형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고요. 형님을 한동안 뵙진 못했었지만 아주버님과는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너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워낙 효자라서 시부모님께 속을 썩인 적이 없었고 게다가 저희 남편과도 우애가 참 좋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은 키가 크시고 덩치도 좋았어요. 키가 180cm이며 몸무게는 90kg 정도 나갔는데요. 그랬던 아주버님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부부 집에 놀러오면 제가 직접 밥 한 상을 차려주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밥 3공기씩은 뚝딱 해결해요. 예전엔 많이 먹어봤자 한 자리에서 1공기 반 정도 먹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3공기 이상은 드시니까 저와 남편은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말랐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버님은 절대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저희 부부한테만 몰래 말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께서 아주버님 수입을 전부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전에 비해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저축을 할 정도로 번다고 하셨어요. 근데 형님 씀씀이를 보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해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돈 엄청 모았던 걸로 기억하고 저축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뜰살뜰했어요. 게다가 저희 부부보다 시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린 분이었고요. 근데 형님과 결혼한 이후부턴 시부모님께 용돈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번 돈으로 본인을 위해서 쓰기 바빴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비싼 네일아트를 받는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니 형님이 네일 받는 곳이 유명인들이 많이 다니는 네일샵이더라고요. 게다가 유명한 마사지샵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간다고 합니다. 에휴, 나 지난달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람 성형까지 시켜줬다. 내가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건지 사춘기 딸내미를 데리고 사는 건지 이젠 모르겠다 정말로. 형,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이혼 좀 해, 이혼. 이러다가 형 인생 망하게 생겼어. 이 사실 엄마가 알기라도 해봐. 그럼 우리 집 난리다 정말. 한동안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를 안 보고 살던 형님은 결국 아주버님이 대출받은 돈으로 성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음 약한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네요. 그런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어서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면서요. 이날 아주버님께 제가 직접 만든 양념게장과 겉절이 등등 여러 반찬들을 한가득 싸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저희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본인 가꾸는데 최선을 다할 뿐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고 게다가 아주버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절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반찬을 한가득 싸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 아주버님께 급하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의 연락을 받고 시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렸는데요. 어머님, 이 손 놓고 얘기하세요. 이러다가 형님 머리 다 빠지겠어요. 작은 애는 빠져라. 이 독한 년이 우리 큰아들 죽이려고 한다. 죽여. 어머님, 제발 이 손 놓고 말씀하세요. 알겠으니까 제발이요. 제가 사정사정한 끝에 어머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놓게 되었는데요. 형님의 표정을 보니 도끼가 가득했어요. 저 표정 좀 봐라. 저게 시엄마한테 보일 표정이니? 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봐라. 우리 아들 돈 보고 결혼했니? 우리 아들이 호구 같으니까 너 팔자 좀 피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정육점 매출 뚝 떨어진 거 보고 괜히 결혼했다 싶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왕 결혼했으면 마음 제대로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주고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면 어떡해?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셨어요. 그동안 저만 쏙 빼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지내니까 행복하셨어요? 저 어머님한테 엄청 실망했습니다. 형님의 머리채까지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형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어서 아주버님 댁에 갔었다고 해요. 근데 집에 있어야 할 형님은 없고 아주버님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을 대충 둘러보니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돼지우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했다고 해요. 게다가 공과금 같은 게 몇 달째 밀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화내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고 그제야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에 형님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어머님이 형님 정신교육 좀 시켜보겠다고 머리채를 잡고 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정신 차릴 생각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 뿐 더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게 다 동서랑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저만 쏙 빼고 가족들 불러서 행복하게 시간 보내려고 하고 어머님이야말로 왕따 주동자예요. 동서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그러면 동서라도 나서서 나 불러야 됐던 거 아니야? 여우처럼 어머님한테 잘할 생각이나 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악귀가 들어왔다 악귀가. 어머님은 형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형님도 어머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었고요. 아주버님은 중간에서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형님의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한동안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줄이 뜨게 됐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님과 크게 다투기 전부터 생긴 아이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은 좋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둘이서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이가 생겼으니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형님은 오히려 이 기회로 시어머님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한 눈치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진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까지 돈을 펑펑 쓰고 논 버릇이 있다 보니 아이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이겠죠. 산부인과에 다녀온 뒤로 아주버님 부부가 시부모님께 찾아갔다고 해요.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님께서 표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예전에 내가 너희한테 화낸 이유가 바로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었잖아. 아이까지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생활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니? 가뜩이나 첫째 혼자 일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져야죠. 지울 순 없잖아요.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큰아가 너가 첫째 밥 잘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니. 집안일도 야무지게 하는 편도 아닌 마당에 아이까지 키우면 집안 돌아가는 꼴 말이 아닐 거야. 아이 분유값 절대 무시 못해. 너 혼자 번 돈으로 절대 못 키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낮엔 애 돌봐줄 테니까 큰아가 너 이제 일 시작해. 애기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돌봐주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그때까지 돈 차곡차곡 모아서 그때 분가해.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아. 싫어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힘들게 산다고 해도 어머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애기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여기서 지낸다면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눈치 주고 그러시겠어요? 가뜩이나 저 어머님께 미움털 제대로 박힌 상태인데 지금 어머님 댁에 들어가면 더 미움받을 게 분명하잖아요. 엄마,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이 사람이 싫다고 하네. 나도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굳이 들어갈 생각은 없어.
엄마가 우리 신경 써준 건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먼저 키워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들어갈게. 아유, 됐다. 내가 괜히 말 꺼냈지. 나중에 애 키워달라고 해도 대신 키워줄 생각 전혀 없어. 너희가 니들 복 발로 걷어찬 거야. 우리 집 장손이라서 잘 좀 챙겨줄 생각이었더니만 네 와이프가 복을 발로 찬다 차.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형님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단단히 삐진 모양입니다. 잘해보려고 해도 형님 행동을 보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 하시네요. 저도 어머님의 말을 듣다 보면 형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형님 욕을 다 하신 후 갑자기 태몽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 휘황찬란한 태몽이길래 그 꿈이 혹시 형님 아이 태몽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선 혹시 모르니 저보고도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니 한번 다녀와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게 됐는데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 태몽이 맞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린 형님과 임신 시기가 딱 한 달 차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임신 소식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마치 아이처럼요. 어머님께서는 겹경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들 전부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전부 모이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와중에 형님께서는 또 저한테 질투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어떻게 이때 임신을 딱 할 수가 있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질투가 난 건가? 일부러 노린 거지? 동서 지금 나이에 임신하면 그거 노산 아니야? 난 젊어서 아이가 완전 건강하겠지만 동서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이가 버틸 힘은 있으려나? 형님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나서서 한 소리 하려고 하던 찰나에 어머님께서 형님의 주둥이를 탁 치셨습니다.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문제. 제발 그 주둥이 좀 닥치고 있어라. 임신한 여자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앞으로 고운 생각, 고운 말만 써. 그리고 여기서 너만 임신한 게 아니잖니. 큰애도 좋은 말만 들어야 할 때야. 그러니까 같이 임신한 거 서로 의지해 가면서 지내. 알겠어?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동서 가뜩이나 나이 많아서 아이 낳기도 힘들 텐데 전 젊어서 아이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다고요. 둘째가 이제껏 임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임신한 거 요즘 그렇게 잘난 일도 아니니까 조용히 좀 해. 둘째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육아 공부까지 하고 있단다. 너가 걱정 안 해도 둘째 아이 잘 키울 테니 너무 오버하지 마. 알겠니? 어머님이 저의 편을 들어주시니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예전에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저희 두 부부에게 용돈까지 주셨는데요.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 모두 놀랬어요. 임신을 이유로 돈까지 주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 부부한텐 300만원, 형님네 부부에겐 500만원을 주셨는데요. 돈 액수를 보고 또다시 서운한 마음이 확 몰려왔지만 애써 감췄어요. 어머님이 절대 편애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가, 좀 서운하겠지만 아무래도 첫째 내가 혼자 돈을 벌고 있지 않니? 가뜩이나 빠듯한 편일 텐데 아이까지 낳으면 더 힘들 게 뻔하니까 첫째 내는 200만원 더 넣었다. 아이 낳으면 이걸로 산후조리 잘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까지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500만원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차라리 저 300만원을 저한테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 제발 비아냥거리는 말투 좀 고쳐라. 너가 이뻐서 200만원 더 준 거 아니다. 내가 둘째였어도 너 그 말하는 꼬라지 때문에 천불이 나겠어, 천불이.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봐 더 준 거니까 착각하지 마라. 둘째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너 산후조리 할 땐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마. 봐요. 어머님은 저만 미워하시잖아요. 맨날 이렇게 편애만 하시고 저 이만 갈래요. 형님은 밥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와중에 어머님이 주신 돈봉투는 야무지게 챙기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혀를 차셨네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한숨을 내쉬더니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쪼르르 따라 나가더군요. 그렇게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의문 하나가 생겼어요. 형님의 씀씀이 때문이었는데요. 형님이 자주 네일 받고 마사지를 받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께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형님의 씀씀이를 볼 땐 약 200만 원 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남편한테 형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니 남편이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형한테 돈을 조금씩 빌려주고 있었어.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줬었는데 그게 벌써 3천만 원이나 돼버렸네.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형 정말 불쌍한 거. 가뜩이나 혼자 벌고 있는데 형수님이 워낙 씀씀이가 크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나라도 좀 돕고 싶더라고. 뭐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빌려주면 어떡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고 빌려주던가. 앞으로 그렇게 자주 빌려주지 마. 해줄 상황이 오면 꼭 나한테 말하고 빌려줘. 아주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그냥 덮어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형님께서 직접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형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게 된 거였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모자라서 형님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니 미치겠더군요. 2천만 원이요? 저한테 그 큰 돈이 어딨다고. 동서 돈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대기업 다니면서 2천만 원 돈 금방 모았을 거잖아. 게다가 동서네 친정 부자라며.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딱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도대체 그 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이유 들어보고 빌려줄지 말지 결정할게요. 사실 우리 친정엄마 암이래. 그것도 자궁암. 동서도 알잖아. 내 친정 그렇게 사정 좋지 않은 거.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이 없어서 말이야. 형님의 어머님께서 암에 걸렸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형님도 임신한 상태라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서 전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어요. 형님은 저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말하며 그 돈을 덥석 가져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간 다음으로부터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형님께 돈을 빌려준 그 당일날 남편한테 형님께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며 형님네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같이 알려줬거든요. 남편은 좀 쎄한 것 같다면서 그 다음날 아주버님께 물어봤다고 해요. 우리 장모님 아주 건강하시지. 며칠 전에는 등산까지 하셨는데 암이랑 완전 거리가 먼 분이셔. 아주버님 말로는 절대 암에 걸릴 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바로 말해줬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알아보려고 했던 찰나에 며칠 뒤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숨을 헐떡이며 당장 오라고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헐레벌떡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쓰러진 상태로 시름시름 앓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아주버님의 등짝을 때리면서 온갖 욕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미친놈아, 그것도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았던 거냐? 아버님, 진정 좀 하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둘째야, 네 형님 좀 어떻게 해봐라, 응? 너 형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첫째 애가 아니란다.
다른 남자랑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네. 그 남자아이래. 아이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라고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진작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결혼하고 난 뒤 중간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그 남자와 살림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중 그 상간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주버님이 다른 남자 애라는 걸 알게 될까봐 일부러 아주버님과도 잠을 잤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이 사실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는데요. 어머님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상간남과 있는 형님을 발견한 후 미행을 해서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 충격에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고요. 전 이 사실을 듣자마자 저 혼자서 형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버님 댁으로 가니 형님이 안절부절 못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형님은 제가 찾아온 걸 보고 놀랬는지 식은땀을 흘리더군요. 형님, 저 다 알고 왔어요. 그 아이 다른 남자 아이라면서요? 형님, 아니, 야, 너 정말 간도 크다. 어떻게 바람 피고 있는 주제에 친정 부모까지 팔아가면서 나한테 돈을 빌릴 생각까지 했니? 미안하지도 않아? 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 쓰러지셨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동서만이라도 내 입장 이해해줘.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건 너 사정이고 이제까지 어린 주제에 싸가지 없이 기어오르길래 뭘 믿고 일어나 싶었는데 그냥 못 배워서 그런 년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야? 됐고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이나 돌려줘. 벌써 2천만 원 다 쓴 거 아니지? 나 그 돈 없어. 지금 돌려주고 싶어도 이미 다 쓴 상태야. 나한테 시간을 줘. 앞으로 동서가 하라는 일 다 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이번 달 안으로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 갚아. 그리고 오늘 내로 우리 시댁 부모님한테 가서 모든 일 설명하고 사죄해. 알겠어? 이날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다는 거, 돌려줄 돈이 없다면서 불쌍한 척은 다 하는데 전 그런 형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형님한테 욕을 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담아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됐어요. 형님은 웬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묵묵히 듣고만 있는지 예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맞대응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 말대로 형님은 그날 시댁에 찾아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두 손 두 발 다 빌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은 형님의 뺨을 때리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전 아이 때문에 그 상황을 전부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 말로는 그날 형님 아이가 유산이 안 된 게 용하다 싶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형님이 어머님께 맞고 있는데도 아주버님은 말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가족 중에서도 제일 큰 피해자인데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어머님께 맞는 것만 지켜볼 뿐. 이날 이후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이와 동시에 형님은 당연히 집에서 쫓겨났고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단호하게 이혼하셨어요. 처음엔 형님이 아주버님께 엄청 사과하고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주버님은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아주버님과 이혼하고 난 뒤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상간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연히 상간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 양아치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전적을 들어보니 사기 전과로 한 번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살기까지 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주버님은 이혼과 상간남 소송이 잘 해결됐어요. 다만 제가 빌려준 2천만 원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만삭일 때라서 아이 낳고 받아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던 찰나에 형님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 뜬금없이 형님의 사망 소식 연락을 받아서 정말 놀랬었어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께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다가 출산 중 경련이 일어나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었어요. 전 그때 임신하고 있던 중이라서 장례식장에 가진 못했었지만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은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남편 말로는 장례식장에 상간남은 없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상간남은 출산을 하던 중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원래 같이 살고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아이까지 책임지기 싫은 나머지 형님의 출산 중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아이까지 낳으려고 했는지 장례식을 마친 후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부부한테 연락을 한 뒤 찾아왔었는데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딸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동서한테 2천만 원 빌린 돈이 있다고. 그거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요. 그거 제가 대신 갚으려고 찾아왔어요. 아, 천천히 갚으셔도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속상하신 분은 그쪽이실 텐데요. 그래도 드려야 할 돈은 드려야 하니까요. 그동안 제 딸아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선 돈을 갚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계좌 이체만 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체까지 형님이 한 잘못이 있어서 대신 사과하고 싶어 직접 찾아왔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에게 대신 갚은 2천만 원 돈은 어머니께서 직접 대출을 받아서 주신 돈이래요. 처음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받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거의 술을 달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술까지 드시진 않았는데 사망 소식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거의 술을 밥 먹듯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보호자로 등록이 된 아주버님께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아이는 살아있었더라고요.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아이는 상간남의 아이라서 아주버님이 데려갈 의무가 없지만 아주버님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면서 결국 산부인과에 방문했었는데요. 엄마, 나 이 아이 꼭 키우고 싶어. 너 미친 거야? 그 미친 계집애 데리고 살았던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대신 키운다고? 당장 보육원 보내. 이 핏덩이를 보육원에 어떻게 보내? 이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나 한번 이 아이 키워볼게. 엄마 한 번만 봐줘. 어? 살면서 엄마 속 썩여본 적이 없는 놈이 최근 들어서 다 썩인다 썩여. 너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이 아이 내 눈에 절대 보이게 하지 마. 내 손자라고 절대 생각 안 한다. 시부모님은 당장 그 아이 보육원에 보내라고 강하게 나가셨는데 아주버님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아주버님은 아이라도 키우지 않으면 다시 살아갈 의욕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아주버님은 아이를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있으며 밤엔 대리기사로 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낮에 육아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역시 어른의 말은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가끔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형님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 빌려간 2천만 원도 돌려받고 아이도 잘 출산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쁜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 절 닮아서 너무 곱네요. 시어머님도 매우 좋아하시고요.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사셨던 우리 시부모님 속 썩이는 일 없도록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